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는데 피곤하진 않으세요? 피곤합니다. 오면서 묻고 싶은 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네. 네. 공부하면 에너지가 제가 이전에는 많이 다운돼 있던 기간이 길었어서 네. 그 에너지가 좀 올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의식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직 무거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가벼워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마음조차도 놔야 될 것 같은데 네. 한편에서는 계속 일상생활 잘 하면서도 좀 더 가벼워지고 싶은 그거 욕심이. 지금도 그런 마음 있으세요? 네. 공부를 통해서 뭔가 삶이 가벼워지고 네. 이전에도 뭐 이런 식의 추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구를 뭐 어떤 엄청 심리적인 접근이라든가 뭐 어떤 심리적인 치유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것들 그런 과정을 겪으셨죠? 네. 그런 데서 뭐 얻은 소득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셨어요? 네. 되게 의미를 추구하고 싶었고요. 삶의 의미. 예, 삶의 의미. 삶의 나란 의미.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했었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나중에 철학적인 접근을 하고 철학책을 읽을 때만 해도 예. 어릴 때의 그런 질문들이 되게 그냥 철학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 궁금증을 내가 갖고 살아왔구나 네.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네. 이게 제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하나였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왜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누구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해왔던 것 같고요. 네. 인정과 뭐 사랑, 존중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자각한 거는 한참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돼서요? 네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지금 상담하고 계시다 했죠? 네, 상담하기 위해서는 제가 상담 받기도 해야 되는데 상담 받으면서도 그런 존중과 사랑의 욕구에 대해서 그 성장 과정에서 그런 거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뭔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고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뭔가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많이 벗어났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낼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고 진짜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네. 되게 가부장적인 집안이었는데 환경이 네. 그런 집안이었는데 되게 어릴 때부터 스스로 비교를 많이 했어요. 어떤 식의 비교? 가부장적이니까 제 위에 오빠가 있는데 네. 아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는 가족 분위기가 있었고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의식주부터 달랐어요. 잠자리가 달랐고 먹는 거 뭐 눈에 띄게 차별을 했네요. 네, 자, 네. 아들하고 딸하고. 예.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선 가운데 토막을 먹어본 적이 없다거나 그래서 생선을 나중에 싫어하게 됐었어요. 뼈를 잘 바를 줄도 모르고 싫어하게 됐었고 뭐 닭을 먹으면 닭 날개나 다리는 예. 늘 다리는 오빠 예. 거 뭐 특별하게 집에 뭔가 먹을 거든 뭐 입을 거든 뭔가 생기면 다 오빠 거. 예. 근데 왜 나는 그런 대우까진 바라지 않아도 예. 더 이렇게 구박하듯이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예. 되게 저항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사셨는데 예. 할머니가 너무 강한 캐릭터의 예. 네, 가부장제 네. 사고가 아주 딱 박힌. 예, 네. 할머니가 더 심하셨고요. 예. 저를 대하실 때 되게 이중적으로 대하셨어요. 어떤 대우는 되게 차별적으로 오빠랑 되게 극명하게 다르게 대하셨는데 예. 어디 출타하시거나 하시면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저 이쁘다고 다 한마디씩 하고 막 다 만져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상당히 예뻤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할머니의 되게 강한 분위기에 눌려서 네. 엄마도 거기 동조하듯이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말로 표현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되게 어릴 때 머리 하나 빗겨주셔도 지금 나는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해서 엄마가 내 머리를 곱게 빗겨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인형놀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느끼기에? 네. 인형놀이 한다고? 엄마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저를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예쁜 옷을 아주 어린 때에? 예, 예쁜 옷을 입혀주시고 저는 어릴 때 치마만 입고 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형처럼 꾸밈을 받고 살았는데 그게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는데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제가 공부를 잘 해냈거나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거나 이런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예. 그 얘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해주고 뭐 이렇게 뭔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걸 바랐는데 네. 내가 원하는 거는 못 읽으시고 네. 엄마가 원하는 엄마식으로 대로. 그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일찌감치 그걸 아신 거네요. 네. 그래서 엄마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정말 나중에 했어요. 그냥 그거는 내가 바라지는 않았지만 엄마만의 엄마 나름의 사랑의 표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게 제가 엄마 욕심에 안 차게 행동을 하면 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네. 얘기를? 욕을 하시거나 뭐 제가 학교에서 반장이 돼서 해마다 반장이 되고 했는데 그럴 때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왜죠? 상황이었거든요. 계집애가 밖에 나가서 감투 쓰고 왔다. 오빠의 앞길을 막을 년이다. 라면서 할머니가 소금을 뿌리셨고요. 그 굵은 소금, 옛날 그 소금을 되게 아팠던 기억이 있고요. 그거 소금을 털어주시는 엄마가 그래 아니야 괜찮아 뭐라든지 어떤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소금만 털어주시고 저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나대로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반장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뽑아줘서 된 건데 집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거나 뭐 좋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집안일을 만약에 정리를 안 해놨거나 집안일을 뭘 안 해놨거나 하면은 그럴 때 비난과 욕이 막 퍼부어지니까 엄마 나름의 사랑의 방식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는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내가 가치가 있어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성장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네, 그러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아예 가사 일을 다 하게 맡아서 됐고, 했어요? 네, 엄마가 직장 생활을 그때 이제 하시고 중학교 때 집안일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한참 힘들었죠.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엄마는 엄마대로 또 많이 힘드셨고 애들 넷을 돌봐야 하니까 힘들게 일을 하셨는데 저는 저대로 고2 때 아빠 돌아가시고 뒤늦게 제가 심리학과 가고 싶어서 학교 교과서를 안 보고 철학책을 보다가 이제서야 교과서를 보고 마음이 급하게 수능 공부를 하는데 그 누구도 저희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고 공부 쪽으로 이해해 주거나 도와주려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처절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가 4명이잖아요. 네. 오빠 있고 지금 장녀죠. 네. 그다음 밑에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지금 그 우리 그 요연님한테만 특별히 그런 식으로 대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그 동생들한테도 똑같이 엄마가 그 여동생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특별히 저한테 그렇게 대하셨어요. 왜 그랬죠? 그러니까 오빠가 되게 예. 자기가 점점 가면 갈수록 제왕적으로 변해갔거든요. 예. 그래서 다 되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시켰었어요. 예. 물 떠와, 예. 뭐 해, 리모컨 갖고 와, 예. 라면 끓여, 예. 뭐. 분위기가 그렇게 만든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는 예. 아빠가 이제 집에 안 계시고,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안 계시고 하니까 오빠가 집안의 왕처럼 군림을 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가사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집에 제사도 많은데, 예. 야자 끝나고 돌아와서 그날이 제삿날인 줄 모르고 있다가 교복도 못 갈아입고 청소하고 음식하고 이런데 너무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다음날 시험도 있고 막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힘든 시기에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내가 못 해주는데 그럼 네가 오빠 요구를 들어줘야지 누가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벽처럼 느껴졌고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생각을 안 해주시는구나 싶었고 나머지 동생들한테는 특별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네가 해야지 누가 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몸이 아프거나 시험 기간이라 설거지를 못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야단쳤어요. 저주를 내리시듯이 근데 왜 이해를 못 하겠네, 그렇죠? 되게 다 똑같은 자식일 텐데 동생들한테는 그 정도는 안 했고 그런 식의 어떤 일을 준다거나 뭘 이렇게 억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형제들하고 뭔가 좀 달라요? 기질이? 네. 뭔가 적응하지 못하는, 동화되지 못하는 성격인가요? 집안 분위기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랑 항상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세상의 고아 같은 느낌? 그런 식의 가정 안에서 흐르는 그 보편적인 의식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동의를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뭔가 동화되지 못한 느낌으로, 겉도는 느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저만 특별한 쪽으로 관심 갖고 살고, 가족들은 다 비슷한 쪽에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본인은 혹시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 그런 건 이질감 같은 거 못 느꼈어요? 정신세계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느끼면서 자라왔고요. 본인 혼자만 따로 네.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그러니까 전공 자체도 저 빼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체육 전공이에요. 아, 그래요? 저만 전공이 심리학이고요. 아. 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은 저뿐이었고 나머지는 어릴 때부터 나가 놀고 예.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예.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제 시간을 갖고 책을 읽고 피아노를 치고 어릴 때 유년기 때 관심사가 다르고 쓰는 언어도 계속 달라서 사실 자라오면서 동생들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었어요. 말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 대학 가고 나서 동생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집안에서 이질적이라고 느낀 거는 늘 그랬고 늘 외로웠고 대화 대상을 집안에서 그래서 찾기 어려웠고 말이 좀 통하는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하고 편지 주고받으면서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동생들은 뭐랄까 지금 본인만큼 그런 가족 관계에서 큰 갈등을 못 느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냥 거의 비슷하게 어떤 동조하는 분위기, 수긍하는 분위기. 근데 본인은 엄마의 그런 태도나 할머니의 그런 뭐 소금 뿌리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게 아니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 그 다른 동생들이나 가족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란 허용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었겠네요. 네. 본인은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렇죠? 성장 네.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요? 그 집안에서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네. 이걸 언제 시도하나. 이거를. 그 때를 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23살쯤에 이제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고 일단 오빠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게 너무 저를 되게 위축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많이 때리기도 했기 때문에 좀 폭력적인 성향도 네. 있네요. 저는 부당하게 시킨다라고 느껴지면 저도 처음엔 참아요. 참다가 알겠어 하고 하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너무 이건 아닌데 지나치다 싶으면 제가 한마디를 하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못 견뎌 하고 막 때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상처가 되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한편으로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내고 삶의 의미가 뭘까 막 나란 뭘까 뭐 더 찾을 게 없고 찾고 싶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못했죠. 못하고 집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절에 갔어요. 출가하려고 간 건 아니고요. 지리산 쌍계사로 갔는데 가서 처음 뵌 스님께 저 여기 밥 지으러 왔다고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척 힘들게 많이 울면서. 그래서 쌍계사에서 소개받아서 진주에 있는 작은 여승들만 있는 절에 갔었고 거기서 한 보름 머물렀는데 그냥 가만히 못 있고 이제 계속 그 법당 청소를 한다든지 뭐 잔심부름을 하거나 거기 업동이로 온 아이 공부를 봐주거나 하면서 보름을 지냈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요? 자유로운 느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집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공간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제 마음이 더 가볍거나 편해질 줄 알았어요. 집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대한 제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히려 더 멀어지고 나서 힘들어져서 어떤 점에서 힘들던가요? 일단 집에 아무런 메모나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나왔거든요. 연락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걱정하고 계시겠구나. 근데 미워서 여러 반항의 형태로 좀 맛 좀 봐라 이런 형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런 마음은 안 들었나 봐요, 오히려. 제가 기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맛 좀 나로 봐라 인해서 더 힘들어할 네. 엄마 그 걱정이 더 든 거예요, 그러면? 그 걱정도 되고 계속 번뇌에 쌓여 있었어요. 집에 있을 때보다 더 괴로웠어요? 네, 더 괴로웠어요. 2배, 3배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엔 전화를 드렸고 그랬더니 전화해서도 아무 말도 못했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눈물만 흘렀는데 엄마가 제 이름을 막 부르시면서 맞지 맞지 하시면서 너 어디냐고 막 엄마도 막 우시고 울었어요, 엄마도? 네, 이제 오빠가 너 못 때리게 할게 뭐 돌아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알고는 계시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달라질 줄 알았겠네요. 또 돌아가면 엄마가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크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는데 엄마가 알고 계시다는 걸 알았다면서요. 그 말을 통해서. 그러나 예, 엄마가 그렇게 오빠에 대한 뭐 사랑을 거두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었고요. 일단 절에서 제가 쌍계사에서 진주에 있는 절로 보내질 때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남자들만 있는 절이니 여성들이 있는 절로 가라 네. 하셔가지고 저는 스님은 종교인이지 남자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 안 했거든요. 네. 내가 지금 남자들만 있는 곳에 와서 하룻밤 머물 때 그럼 내가 몸조심을 해야 되는 거였나? 이런 생각을 그 얘기를 그날 듣고.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진주에서는 거기에 되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뜰에 있었는데 그 오후에 밖이 요란해서 나와 보니까 그 나무에 살충제를 뿌리시는 거예요. 네. 호스로 펌프질을 해 가면서 인부를 시켜서 스님들이 저기 자라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하시고 벌레가 네. 말도 못하게 우박 떨어지듯이 후두두둑 떨어졌어요. 예. 정말 큰 나무에서. 근데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사람 사는 게 다 어딜 가나 똑같은 거구나. 모순을 다 안고 사는구나. 살생을 안 해야 될 스님이 살충제를 뿌리고 계시고 남자 여자가 없어야 될 종교인이 지금 나 여자라고 딴 데 가라고 예, 하고. 딴 데 가라 하고.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딜 가나 번뇌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마음이 더 편한 곳에서 네. 힘들어하자. 그래서 집에 다시 들어왔었죠. 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소설을 쓰겠다고 이제 국문학 부전공을 하고 다시 학교를 복학하고 저는 대학을 8년 만에 졸업했거든요. 중간에 4년을 휴학을 하고 쉬어서 네. 그 절에 갔다 온 것도 휴학하던 중이었고 그래서 소설을 갑자기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인생의 정답을 저는 계속 찾아 헤맸던 것 같고 거대한 정답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 교과서를 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학창 시절에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인생에 뭔가 숨겨진 정답을 소설이 찾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을 썼었고 쉽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글쓰기에 되게 한계가 온 거예요. 제가 검열을 스스로 많이 하면서 문장이 표현에 막 한계를 느낀 거네요. 이거는 표현해도 되나? 하나 뭐 이런 식의 자기 네, 검열 그게 머릿속에서 너무 글로 컸어요. 표현되기 이전에. 맞아요. 뭐 슈퍼에가 강한 건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담을 제가 세부 전공을 해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기까지가 그때가 31살이었으니까 방황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이제 지금까지도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뭔가 제 길을 그렇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마음 공부에 대해서는 그냥 나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어지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오다가 철학책 읽으면서 책을 접했었고 마하리시나 마하라지 책들을 읽었었고 20대 때 읽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나중에 그 상담 선생님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기적 수업을 처음 했었어요. 그때 끝까지는 못했었고요. 200일 넘게 230일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 공부 모임을 알게 돼서 거기 통해서 호킨스 박사님도 직접 뵙기도 하고 마음 공부 책을 읽으면서 하다가 나중에 저희 이제 부모님과 같으신 도반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통해서 선생님 알게 돼가지고 작년 5월에 법문을 유튜브로 이제 듣기 시작했다가 2019년 5월에요? 네. 2019년 작년 7월에 대전 집중 모임 그때 같이 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요.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너무 어린 시절이 너무 가슴이 아파. 참 진짜 보호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될 시기에 그게 그분들의 의도가 어떤 것이든 간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다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이제 우리는 일남 5녀예요. 일남 5녀인데 첫째 언니가 있고 장녀가 있고 오빠가 있고 그다음에 쭈쭈리 4명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남자 사실은 그 오빠 밑에 동생들이 태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떤 아들 하나 더. 맞아. 그거예요. 저희 집도 그래서 넷이 됐거든요. 아들 하나, 그러니까 혼자는 외로워. 그래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으려고 이렇게 넷을 낳은 거예요. 그럼 내 막내한테 그러죠. 야, 내가 아들이 아닌 게 너 나인 줄 알아. 뭐 이런 식의 그 농담 아닌 농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여성의 그 어떤 가치가 그냥 어떤 뭐 도구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장녀가 가장 그 트라우마가 강해요. 첫째 그 언니가 제가 보기엔 언니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기를 바랬을 텐데 딸인 것이고 근데 둘째 바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때부터 더 아주 좀 심각하게 차별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60인데도 그 아이와 같은 상태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만 보면 화부터 내고 막 그리고 몇십 년 전에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거를 틈만 나면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의식이. 근데 그렇게 언니 얘기를 들으면 물론 공감이 되지만 안타깝기도 해서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우리 어머니도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나 환경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랬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변호하는 그 얘기를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단톡방을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너 대학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엄마를 이렇게 설득하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너 그렇게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탁 빠져나가고 사실은 연락을 못 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냥 평범할 때 들으면 그냥 너그럽게 그냥 들어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이게 진짜 안 먹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때 당시 어머님의 행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언니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게 하려고 맺힌 것에서 좀 나오게 하려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막 덩달아 화를 내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싶다고 너희들 보면 괴로우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서 괴로우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환갑이 다 됐는데도.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죠. 드네요. 장녀의 그 컴플렉스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근데 동생들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아무리 그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녀한테 주는 그런 상처나 이런 거는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장녀는 뭐가 있냐면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동생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을 위해 또 헌신적으로 얘기해. 속은 막 하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또 동생을 위해서 막 하거든요. 제가 받고 싶은 걸 동생한테 엄마를 대신해서 주는 해주고 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결핍을 동생들한테는 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도시락 세대인데 급식 세대가 아닌데 도시락을 못 사갖고 간 날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동생들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다 일어나서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보내고 만약에 그러니까 학교 제가 대학 들어간 후에 도시락 싸줄 때는 못 싸주면은 아침에 뭐 이렇게 급해서 못 싸주거나 하면은 싸가지고 학교에 갖다 주고 그런 것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결핍을 동생들은 똑같이 경험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헌신인데 저를 위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참 큰 어떤 아까도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난 가벼워지고 싶다.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됐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원했던 게 뭐냐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이 두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동기 같은 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투쟁 같은 그런 지금도 보면은 가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지금 그 40이 넘었는데도 네. 그때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워낙에 성장 과정에 그런 상처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공부와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 문제를 얘기하자면 그 살아온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진짜 어떤 상처가 깊고 아픔이 깊으면 이 극적으로 그 극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 반대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식의 삶의 그 수행이 됐든 아니면은 뭐 어떤 사회적인 성취가 됐든 간에 끝에는 뭐냐면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이런 식의 용어가 명확하게 부합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좀,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상처의 정반대의 경계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고, 이렇게 무슨 그런 긍정적인 경계, 내가 살아오면서 그 극단적인 상처에 머물렀던 그것이 너무 크니까 공부의 본질적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은 거에 정반대의 경계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이분이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열이나 어떤 집중도나 이게 모자란 게 아닌데 어떤 공부하다가 어떤 경계를 경험하면 뭔가 순간적으로 편안해지고 아주 평화롭고 존재감 없는 어떤 그런 경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 공부는 그것도 경계여서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네. 그 경계를 집착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붙잡았어요. 네. 네. 예. 그러면 뭐냐면 이전에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는. 이거는 유한한 거거든요. 없다가 생겼던 거는 이제 잠시 동안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게 유지될 수는 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면 더 큰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큰 좌절에 빠지거나 더 큰 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이 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공부의 본질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런 패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극단을 추구하면은 내가 경험했던 그 삶과 정반대의 어떤 가치라든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뭔가 진짜 사랑이 충만한 어떤 삶이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마음이 진짜 안정된 어떤 상태를 추구한다거나 고요한 거를 추구한다거나 그러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순간적인 그런 경험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이 판이 깨져야 되거든요. 진짜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그 충만이라는 거는 어떤 경계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본질적으로 접근하려면 순간적으로나마 일시적으로나마 더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태에 빠지는 듯한 그런 심리적인 공포가 올 수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어떤 식의 경계를 추구하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 달라진 것 같을 수 있지만 영원히 그 어떤 그 좋고 나쁜 행복하고 불행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이 좀 가벼워지면 좋겠어, 공부를 통해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 삶이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또. 이건 경계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경계는 사실 무상해요. 그게 괴로움이든 아니면 즐거움이든 간에 다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쪽 극단에서 너무 치우쳐서 고통을 받으면 반대쪽으로 의식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분별의 프레임에서. 옳고 그렇고 맞고 틀리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한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공부가 깊어지고 이제 힘을 얻으면요. 그런 식의 어떤 불만족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만족이나 내가 추구했던 그런 인정받음이나 사랑이라는 것도 짐이었구나. 그것도 번뇌였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쑥 벗어나야지 보이지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진짜 직접적으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좋게 보여요. 근데 그래서 법에 대한 진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유케 하리라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나한테 큰 즐거움이나 만족을 안 줄지라도 근본적으로 나는 이거와 이별해야 되겠다. 더 이상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다. 이 물결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종언, 자기 마음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이게 그것 자체가 이게 이런 쪽으로 추구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떤 행태라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를 위해서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내 삶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뭔지 내가 진짜 누구인지 그 정체를 뚜렷이 자각하면 거기에는 그 행복도 물론 없지만 불행도 없어요. 거기는 어느 무엇도 나를 괴롭히거나 흔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게 쑥 벗어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공부가 과연 물론 자기가 순간적으로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공부가 좋으니까 해요.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를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뭔가를 원했기 때문에 더 괴로웠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진짜 이것만 남아야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그 몸이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뭐죠? 상이죠. 우리가 보통 상이라고 하죠. 서로 모양 상자에 마음 심자. 사실 이게 모양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모양이거든요. 그 마음이 만들어낸 모양이라는 걸 봐야 돼. 그 마음이 만들어낸 모양이 실체가 없거든요. 그게 괴로움이 됐든 행복이 됐든. 객관적인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그게 그 과거의 인연이 어떠하든 간에 그게 너무 이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일지라도 그건 100%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상이라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나를 괴롭힌 그 가족이라든가 없어요. 네. 거긴 엄마도 없고 오빠도 없고 누군가 나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뭐 그냥 괴로웠다면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의 괴로움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고통의 형상으로 드러난 그거를 믿었다는 죄밖에 없어, 사실은. 그게 이 공부에 대한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뭔가 나아가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고난의 형상으로 내 앞에 삶이 펼쳐졌든 간에 그게 내가 마음에서 일어난 상일 뿐인데 그걸 진실하다고 믿으면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 인연이 그러하여서 이런 식의 어떤 꿈의 환상과 같은 어떤 일들이 실체 없는 것들이 펼쳐졌을지언정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난 상을 진실하다고 여기었던 것이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네. 그게 진짜 멋지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대해서. 물론 그런 말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만, 그냥 네. 말을 하자면. 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진짜 그냥 뭔가 이해가 아니라 그냥 어두웠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구나. 부모님이 그랬든 형제가 그랬든.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걸 그냥 알게 되죠.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명에서 지어진 어떤 행해진 일들에 대해서 단죄할 수가 없어. 그거를 그냥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이 뭐 좋은 사람으로 변한다가 아니라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측은지심 이 정도가 생기죠, 그냥. 그분도 안타까운 분인 것이고. 그렇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거 다 있고, 그런 거 사실은 이제 알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일이 지금 이렇게 분별하니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말씀하시는데 되게 차분하게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차분하게 뭔가 울컥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어떤 그 미동도 있을 수 있는데 되게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극복이 좀 됐습니까? 아직도 그 상처가 됩니까? 한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상처가 되지는 않고요. 예. 뭐랄까 흉터처럼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아물긴 걸 했는데 흔적이 남아있는 느껴요. 건가요? 네. 그래서 아직도 사랑과 인정을 바라고 있구나. 그렇죠. 그게 자기 마음에 어떤 그런 회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 식의 반응 기제가, 그렇죠? 추구하는 그런 게. 그게 예전보다 약해지기도 했고, 제가 저 스스로한테 피드백을 해주거나, 스스로한테 이렇게 북돋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자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어린애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쵸. 근데 희한하게 저도 사실은 막 성장 과정에서 뭐 이렇게 막 무슨 학대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대단한 어떤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 그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인정투쟁을 했던 것 같거든요. 뭐 공부의 형태로라든가 뭐 어떤 식의 어떤 그 모습으로 뭔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상당히 살아남으려고 눈에 띄려고 노력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게 없어져요. 그런 식의 어떤 어린아이가.
그게 그걸 얻지 못한 걸 얻어서 사라지지 않더라고. 그냥 그것의 정체를 보고 실상을 보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추구나 아니면 그런 데서 뭔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패턴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떤 그러니까 가치로 치자면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고 사랑을 얻자면 진짜 끝이 없는 사랑을 얻은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얻은 사랑이나 인정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거를 사랑과 가치, 인정으로 표현한다면 그걸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언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내가 추구했던 단어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분별의 패턴,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진정한 치유다, 이게. 진정한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그런 식의 변화가 오고 완전한 그 평화가 있죠. 쉬어진다 해야 되나? 진짜 영적으로 쉬어진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뭘까? 진짜 어떤 사랑을 위해서 공부를 해라. 진짜 사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뭐 상대 없는 만족감, 가치, 뭐 그런 이제 완전한 공부를 하시라. 완전한 욕심을 좀 크게 가지시라. 말하자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주변적인 거의 변화에 네.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족의 표정이나 뭐 오빠의 그런 행동이나 어머니의 반응에 어떨 때는 인정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린아이 같은 엄마를 위로해 줄 수, 바라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아요, 진짜. 엄마가 어린아이 같고 오빠가 어린아이 같고 그런 좀 넉넉한 어떤 그런 삶으로의 진화죠. 변화도 아니고 진화예요.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오로지 이것만 관심. 이제 본질이 뭐냐, 진짜가 뭐냐, 진짜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네. 조건을 갖고 공부하지 마시고. 그럼 거기에 그 모든 내가 바라던 그 원이 그냥 사라져 있어요.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 바라지 않게 돼, 더 이상 아무것도. 그런 식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말하는 되게 뭔가 건너뛰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거칠게 표현한다는데 저는 이게 다다. 이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냥. 그 삶의 문제도 다 들어있고 어떤 그 궁극의 문제도 다 들어있고, 이게 완전히 지금의 삶이 그냥 퍼펙트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분명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진실 자체가 돼버리는 쪽으로. 그런 접근을 하시라. 다 조건 다 떼고. 뭐를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이 돼버리면 돼요. 네.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치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과거의 그 모든 지나온 삶에 대한 모든 그것을 이렇게 다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다 참 가벼운 에피소드 정도로밖에 안 남아요. 그거. 엄청난 일인데, 그죠? 지나온 삶을 지배하는 그런 건데, 그냥 웃으면서 얘기한다? 뭐 이 정도. 진짜 여유롭게 보게 돼. 나한테 상처를 줬던 그 모든 존재들이나 그리고 좀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네. 뭐를 위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또 뭐 묻고 싶은 거 없으세요?
다이어트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내가 좀 교주 무슨 맹신자 같긴 한데 공부가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과식도 안 하게 되고 많이 먹지도 않고 안 먹지도 않아요. 옛날에 그런 바수반두인가 그런 존재가 있어요. 어느 회상에 갔는데 이 스승에 대한 찬양이 너무 지극한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찬양? 우리 스승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그 다음에 잠도 1시간인가 2시간밖에 안 잔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도 엄청나게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럼 당신의 공부는 어떠냐고 이 제자가 물으니까, 나는 많이 먹지도 않고 적게 먹지도 않는다. 나는 많이 자지도 않고 적게 자지도 않는다. 나는 일부러 앉지도 않고 일부러 눕지도 않는다. 우리가 뭔가 과하다는 거는 그 뭔가가 있어요. 뭔가 갇힌 게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몸의 어떤 그 신호를 못 읽어내죠. 자기 그거에 갇혀가지고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다거나. 자연스럽지. 우리는 그러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조화롭게 어떻게 보면 여건만 되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걸 조화롭게 굴러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못 만들어 주기 때문에 많이 먹기도 하고, 많이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몸도 믿으시고, 자기 어떤 존재도 믿으시라. 그러니까 공부만 되면 다 돼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져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그런 뭐 때문에 많이 먹는다거나 이러진 않게 되죠. 그렇잖아요. 자연, 그리고 그런 식의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하는 힘이 되게 세져요. 이게 내가 보기에 이게 과하게 먹는구나, 스톱해야 되겠다 하면 그 끊기가 쉬워져요. 그 경계를 예전에는 조금 한 끼 안 먹으면 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것 같은데, 공부가 되고 힘을 얻다 보면은 이게 단식이나 이거 끊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나한테 해로운 습관을 끊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경계로 느껴져서, 사람도 그런 변화 경험 많이 합니다. 고착돼 있는 그런 습관성들이 많이 헐거워지고, 그게 해롭다 그러면 내려놓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마음은 가는 대로 이렇게 쉽게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것도 그거 따로 두지 마세요. 살 빼야 되겠다 이런 것도 공부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좀 조화로워지면서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도 많이 개선되고, 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과식이라든가 이런 무기력함, 이것도 많이 가벼워지고 그래요. 극약 처방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아마 진짜 그거 본인이 느낄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쉽게 되고 있다라는 걸. 저도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요즘 좀 덜 먹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한 끼 굶으면 어떻게, 옛날에 손이 떨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신 분들 자기 체중 조절하는 걸 쉽게 하시는 걸 많이 주변에서 볼 거예요. 그게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딴 거에 마음 두지 말고 그냥 여기에 그냥 싹 마음 두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장훈거사님, 금연도 어렵지 않더군요. 박수 응원합니다. 금연 성공하세요. 자. 금연은 자기가 하는데 누가 여기에 또 우리 하시는 분 있어요? 네.